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사회 보장 정책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고교 무상교육, 저임금 근로자 축소 같은 정책들을 통해 현재 OECD 회원국 28위인 삶의 만족도를 5년 뒤에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경제 발전에 비해 사회 부문 투자가 부족하다. 저성장 인구 고령화로 사회 위험 요인이 증가했다. 정부가 평가한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사회 보장의 제공으로 일자리부터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내는 돈에 비해 받는 것은 적은 상황. 현재 40.6%인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56.4%까지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에선 중위소득의 3분의 2보다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를 2023년까지 18%로 줄이고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상대적 빈곤층도 15.5%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건강수명은 75세로 2살 확대합니다. 이를 위한 5년간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 160만 명의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 복지수급 사각지대 빈곤층 90만 명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의료 부분에선 MRI와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로 줄이고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이번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돌봄 경제입니다. 복지 인력을 더 뽑고 관련 산업에 투자해 복지를 단순히 돈 쓰는 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다만 관건은 증세 없이 이런 생태계 구축에 들어갈 돈을 담당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노인 여러 명이 모여 살며 텃밭을 가꾸고 함께 취미 생활도 즐깁니다. 단지 안에 물리치료실과 건강상담실이 있고 의사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일명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이런 형태의 주거시설을 전국에 4만 곳 더 짓는 등 각종 복지 인프라를 늘리면 새 일자리도 함께 생길 거란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국제노동연맹의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지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실버 산업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발된 기술들은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 사용성이라든가 어떤 수용성에 있어서 고령 친화적인지 부분은 아직 굉장히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포함해 이들 사업에 5년간 드는 예산은 모두 332조 원이 넘습니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복지체제를 전환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탓에 반대로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증세는 없다지만 추가 예산 확보는 불가피합니다. 미래의 복지가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 주도형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삼성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참가를 포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내 1, 2위 조선사가 합쳐진 세계 최대 메머드급 조선사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두 회사 노조는 즉각 인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20년 만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로 현대중공업이 확정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 요청을 받은 삼성중공업이 참여 의사가 없음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는 다음 달 초 이사회 승인과
현장 실사를 거친 뒤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새로 통합지주 회사를 만든 뒤에 산은이 가진 대우조선 지분 56%를 넘기고 대신 이 회사 주식을 받아 2대 주주가 되는 매각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2위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될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매머드급 조선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합니다. 당장 양사노조가 인수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은과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매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대우조선 인수 뒤 두 회사가 동반부실에 빠지면 구조조정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의 반대 말고도 통합법인 출범에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한 외국 정부와 기업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견제 탓에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점 논란이 불거져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42%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최대 인상폭인데요. 서울은 두 자릿수인 14%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데 그동안 시세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고가 토지의 인상폭이 가장 컸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평가된 곳은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입니다. 1제곱미터당 가격은 1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땅값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명동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9.42%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인상률보다 3.40%포인트 높은 것으로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지난해 인상률의 2배인 13.87% 올랐고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의 인상폭은 20% 안팎입니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광주, 제주가 평균 이상 상승한 반면 제조업 불황을 겪고 있는 전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땅값이 떨어지거나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시세 반영률은 64.8%로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1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평균 20%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표준지의 99.6%를 차지하는 일반 토지는 서민 부담을 우려해 공시지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상승폭을 최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골프장과 유원지, 휴게소, 경마장 등 특수토지 1,400여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별도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별로 오는 5월 말에 발표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고가 토지 위주로 큰 폭 인상했는데요. 그 여파로 상가 임대료도 오르는 건 아닌지 새 들어 장사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임대료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냈던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지역입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식당 등이 들어서 있지만 일부는 불이 꺼진 채 문도 잠겨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곳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한 조병래 씨.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가 올랐는데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약자선에서 보면은 지금 임대료 문제도 우리가 고려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난감하네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성동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중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16.09%가 인상된 상황. 이 일대 상인은 조 씨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른바 상가 내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료의 연간 인상률 상한선은 5%.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몇 퍼센트만 올라도 상인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토지 공시지가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주들이 느끼는 이 보유세 부담도 나름대로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관건은 정책과 현실 간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를 노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교통사고 등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데 종전 대법원에서 60세로 보던 것을 65세로 올리자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2015년 8월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4세 어린이 A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수영장 측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A군 사망에 관한 운영업체 과실 비율을 60%로 인정해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손해배상 금액에는 위자료 외에 A군이 사고로 숨지지 않았다면 군복무를 마치고 60세까지 일하며 최소한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반영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군이 벌었을 금액을 계산할 때 60세까지 일할 것으로 가정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기준은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종전의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수준과 고용 조건이 변하면서 65세로 기준을 더 높여서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최근 줄었다거나 기업 정년 등을 고려할 때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을 열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A군 사건을 선고하면서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보는 게 맞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5년 가까이 진통을 겪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드디어 결실을 맺으면서 정부에선 상반기 내에 다른 지역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침체된 제조업에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핫키워드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다뤘는데요. 당시에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갈등만을 다뤘는데 설 연휴 전 극적으로 타결되며 이렇게 핫키워드에서 기쁜 소식으로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4년 7개월이란 기간 동안 진통을 겪은 건데 이로써 한국형 슈투트가르트가 이뤄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내건 건 타결 4년 7개월 전인 2014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양질의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다 할 제조업 공장이 없는 광주시에 기업이 낮은 임금 수준의 공장을 만들고 대신 지자체가 기반시설과 복리 그리고 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그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현대차 또 노사 간의 갈등 등으로 협상은 내내 난항을 겪으면서 작년 10월 정치권이 조정에 나서면서 활로를 되찾았고요. 광주시는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으며 지난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최종 협상안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네, 갈등과 협의, 파행과 타결이 오가며 가슴 졸였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긴 시간 끝에 광주형 일자리를 이뤄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전체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투자 협약에 따르면 신설 법인은 자본금 약 2,800억 원 등 총 7천억 원 규모로 설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첫 투자자는 현대차, 또 완성차 공장의 최대 주주는 광주광역시가 됐습니다. 자기 자본 2,800억 원 중 21%에 해당하는 약 590억 원을 광주시가 출자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1,680억 원 규모의 60% 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 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약 530억 원을 출자를 해서 19%의 지분만 가는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로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유례가 없었던 형태의 구조네요. 자동차 회사가 투자자의 일원이 돼서 완성차를 공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 역시 위탁 형태가 되는데요. 광주형 일자리의 위탁 생산 공장은 빅그린 산단 내 위치한 약 62만 8,099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형태로 현대차가 이번 신설법인 설립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출하지 못한 경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내 공장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경차, 그중에서도 경 SUV를 만들 때 광주시 일자리를 통해서 다소 낮은 임금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자 가장 큰 갈등은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에선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네, 실제로 신설법인 근로자의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천만 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신입사원의 초봉이 5,500만 원이니까 약 64% 수준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조건의 협상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됐지만 향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인상과 또 지자체의 지원이 전체 조건이 돼서 타결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또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며 직장이나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 등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청년 내일체험 공제 등의 정부 지원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 소득은 크게 향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이를 메꿀 수 있다면 나름의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지역 내에서도 이 광주형 일자리를 활용하는 분위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공장 설립을 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생산직과 경력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으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관적 고용 인력까지 합치면 12,000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 증가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파생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이 광주형 일자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 사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부디 좋은 성과가 이뤄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튼튼한 지렛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 여전히 돈이 부족합니다. 총 투자 금액이 7천억 원인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출자한 금액만으로는 여전히 대규모의 차입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가 광주시인데 당연히 직접 완성차 공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노하우를 얼마나 전수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위탁식의 공장인데다가 아직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성차의 품질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숱한 진통 끝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지자체와 정부, 기업, 근로자가 힘을 모아 광주형 일자리를 이뤄냈습니다. 23년 만에 국내에 세워지는 완성차 공장인데다 침체된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라는 기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게 되면 제2, 또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의 타결이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경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